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차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도 왔는데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문득 또 아침에 오면서 또 이런 좋은 기회가 동명대학교에서 이렇게 조찬 클래식 음악 포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또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또 특별히 2회차에 이어 3회차 우리 음악 목소리 들어보시면 이분 하실 거예요. 우리 KBS 올드 클래식 그리고 많은 거 진행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계속 가정음악실 해서 오랫동안 진행하셨죠. 그러면서 피아니스트이시면서 아주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서울대학교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피아노 연주 박사 과정 제가 알기로는 1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고 정말 그 모스크바 프로코피에프 국제콩쿨 1위에 없는 2위를 하시고 그리고 파리 그랜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 입상하시고 서울종합예술학교 전임교수 및 추리예술대학교와 상명대학교 경영교수를 역임하신 우리 김주영 피아니스트를 모시고 오늘 또 모차르트 유일무이 모차르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기대됩니다. 오늘 김주영 선생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김주영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얼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더욱더 특별하고 반갑고 또 제 입장에서는 꽤 멀리 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반갑고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최근까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했었습니다. KBS 음악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제가 3월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KBS 음악실은 클래식 FM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음악가들의 이야기, 또 우리나라 음악가들의 그 연주, 그리고 또 그들의 소식, 또 전반적인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을 하는 음악인들, 그리고 또 음악계의 소식이나 또 뉴스나 또 다뤄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절대 꼭 필요한 KBS 클래식 FM의 아주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 전부터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방송 덕분에 아마 저를 아시게 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도 라디오 잘 나왔었죠? 네. 그리고 요즘은 라디오를 이렇게 이렇게 다이얼에 맞춰서 이렇게 듣지를 않죠. 예전 같으면은, 우리 동네는 잘 안 나와, 라디오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몇 메가헤르츠입니까?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다 9세대죠. 예. 요즘은 몇 점 몇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서울에서는 93.1인데, 부산은 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클래식 FM 계속해서 애청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지금이 시간이 지금 7시 40분 저기 시계가 가고 있는데 7시 40분에 눈을 떠본 경험이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이전에 가끔 그 정도로 제가 완전히 야행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침 오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목소리가 잠기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컨디션 조절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저는 사실은 아침에 이거 오늘 조찬 강연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 많이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나름대로 좀 부지런해져서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자체는 좋았는데 이게 저의 그 말하자면 시간표적인 것에서 발목을 잡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그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거를 못 하게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일찍 일어나면 이거 너무 이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아침에 요 근처에 호텔에서 잤는데 일어나면서 이건 진짜 무리야 막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쌩쌩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 계시다니 저도 좀 정신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여기서 지금 커피 마실 수 있으면 좀 얘기하는 동안에 커피 커피를 못 마셔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커피 조금 드셨죠? 예. 제가 지금 식사는 맛있게 잘 얻어먹었는데 커피까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정신 차리고요. 모차르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이 세 번째, 이번 학기에는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꾸며주신다 말씀 드렸고 저도 또 그거의 일환으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래요. 이 모차르트의 음악이 한 학기 혹은 뭐 1년 혹은 2년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끝날 얘기가 아니죠. 이분이 35살까지밖에 못 살았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나 그에 대한 작품은 그야말로 우리가 평생 얘기를 하고 다뤄도 논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하물며 한 학기 동안 게다가 제가 여기서 모차르트 음악의 무슨 뭐 특징이나 혹은 감사합니다. 뭐 자랑거리 혹은 이런 핵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진짜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저랑 또 의견이 다 다르신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또 다 얘기를 하실 겁니다. 한 학기 내내. 그러니까 의견이 상충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이런 방향으로 보는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취합해서 쭉 들으신 다음에 아마 학기가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모차르트 작곡가에 대한 어떤 관점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릴 의견도 그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일무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는 꾸며봤는데요. 모차르트, 글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차르트 음악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차르트 음악을 제가 조금 이따가 잠깐 쳐드리겠습니다만은, 모차르트 음악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작품은, 어떤 작곡가는, 너무 훌륭하다. 혹은, 너무 감동적이다. 혹은, 너무 신난다. 혹은, 너무 슬프다. 눈물이 난다. 이런 감각이라고 한다면, 저는 모차르트의 음악은 연주를 그야말로 아주 정말 잘하는 음악회에 가서나, 아니면 또 녹음을 듣는다, 음원을 듣는다거나 할 때, 좀 황당하거나,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들으면서, 이거 무슨 음악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보다 다들 한자어를 잘 아실 텐데 제가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천의무봉이라고 하죠. 천의무봉.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천의무봉. 하늘에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무봉, 바느질한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어디 짜깁기한 구석이 없고 빈틈이 없고 완벽하고 이런 의미인데 그거는 모차르트 음악의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 정말 장점도 많고 그 인간적인 면도 많고요. 네, 절대로 바느질한 자리가 없는 음악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알면 알수록 역시 다른 작곡가나 마찬가지로 모차르트도 알면 알수록 진짜 그야말로 더 애정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작곡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모차르트의
생애에서 이거 뭐 생애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다 보시죠. 보이시죠? 예.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에게 이제 말하자면 영재 교육을 받았는데 결국은 뭐 이때 당시 18세기 초 중반 같은 경우만 해도 모차르트가 이제 하이든보다 한 22여 년 정도 후배입니다. 그런데 하이든도 그랬고 모차르트도 그랬고 결국은 귀족에게 고용당해서 사는 그런 음악가의 삶이 가장 안정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전형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레오폴트도 그랬던 사람이고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음악사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묻힌감이 있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야말로 고전파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작곡가로도 그렇고 또 교육자로도 그렇고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아들을 길러낸 것이 그 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훌륭한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그 스스로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고요. 또 누나인 난넬 모차르트도 함께 교육을 시켰는데 제 생각에는 글쎄요 시대가 달랐으면 난넬 모차르트도 아마도 크게 이름을 날리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한 100년 정도만 늦게 태어났어도.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일단 여성은 뭐 음악가뿐만이 아니라 정규 교육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18세기에 태어난 누나 난넬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모차르트 이상의 어떤 탤런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 추측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난넬 모차르트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그 누나 입장에서 바라본 모차르트 이야기를 다룬 영화도 있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6살 때부터 볼프강은 독일의 주요 도시 그리고 파리, 런던 등을 연주 여행을 하면서 많은 말하자면 경험을 쌓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음악가들의 어린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훌륭한 선생님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같이 그렇구나 여러 곳에서 그 연주 여행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아무튼 음악가들을 만나고 또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고 얘기도 나누고 교류도 하고 그랬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모차르트는 그와 조금 종류가 달랐던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5살 때부터 이미 작곡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6살 때는 이미 프로페셔널 작곡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등하게 아이를 만나든 대등하게 작곡가의 입장에서 이제 말하자면 활동을 하고 교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살 때 영국에서 만난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와의 만남은 초기작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영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런던의 바흐라고 하는 별명으로도 불렸던 사람인데 이분도 사실은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모차르트에게 준 영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영국 특히 런던의 음악 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이탈리아 오페라를 포함해서 이탈리아 음악이 굉장히 강하게 인기를 끌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 런던에서 만난 바흐, 요한 크리스티안과의 만남에서 역설적으로 모차르트가 받아들였던 것은 이탈리아의 유행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구석이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독일 작곡가를 만나서 이탈리아 음악을 배운다? 이거 굉장히 히트할 만한 거죠. 근데 아무튼 모차르트는 그렇게 인터내셔널하게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5살 때 만든 음악이요. 보통 우리가 검색해서 5살 때 만든 음악이다. 이렇게 그때부터 작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보통 딱 의심하지 않습니까? 설마. 진짜 그랬겠어? 혹은 애기가 쓴 게 얼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 예. 저도 사실은 비교적 최근까지 그렇게 의심을 품었었습니다. 언제까지 의심을 품었냐고요? 그 애기가 만든 곡을 연주하기 전까지요. 예. 연주를 해보니, 그러니까, 쾌엘 번호가 보통 쾌엘 번호가 마지막에 600번대까지 가거든요. 작품 번호가. 근데 5부터 10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만든 거야? 찾아보니까 진짜 5살 때 만든 거예요.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피아노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별로 그 친숙하지 않은데 플루티스트들한테 아주 기본 레퍼토리예요. 5살 때 만든 음악이 지금도 많이들 연주합니다. 이게 뭐 약간 미숙하지만 어린 천재 애기 모차르트가 만들었던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기존 레퍼토리로 들어가 있어요. 뭐 그쯤 돼야 모차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대단한 천재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는 아주 성격이 독특했던 사람이죠. 자유분방한 성격, 그리고 뭐에 얽매이지도 않고 일단 뭘 시작하면 절제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 술, 도박, 뭐 했든 하여튼 일단 시작하면 절제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야말로 좀 이렇게 윗분들한테 귀족 혹은 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 좀 고분고분하게 잘 지내면서 조용히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는 못했죠. 예나 지금이나 말이죠. 부모님이 자식한테 원하는 건 자식이 돈 많이 벌어라는 부모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뭘 제일 원합니까?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식이 조용하고 안정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해져라 하는 그 부모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모차르트의 아버지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살츠부르크가 고향이잖아요. 살츠부르크의 대주교 그때 당시에 새로 왔던 대주교가 있었는데 인양반하고만 잘 지냈으면 그냥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뭐 말도 안 듣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싸우고 빈으로 가는데 빈이 오스트리아의 수도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음악인에게 더 중요한 위치였다 하더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향에서 나랑 같이 사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아무튼 불행인지 다행인지 1781년부터는 이제 비엔나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모차르트보다 레오폴드가 일찍 세상을 떠나지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모차르트가 살츠부르크에서 살았으면 조금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35세보다. 그쵸? 그리고 결혼도 아버지가 원치 않는 여자랑 했었는데 뭐 그거는 뭐 아버지 어머니가 원치 않는 여자랑 하는 결혼이 이 세상 결혼 중에 70%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어찌됐든 조금 더 장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박을 좋아했고 하여튼 간에 뭔가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지 못했고 뭐 하여튼 뭐 흥청망청 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평생 빚에 쪼들리며 살았거든요. 이게 모차르트가 사람들하고 나눈 대화 혹은 뭐 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편지 중에서 항상 일부만 공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꼭 말미에 미안한데 나 이거 돈 한 300만만 빌릴 수 있을까? 맨날 그 얘기 했거든요. 그걸 이제 항상 친구 뒤에 이렇게 저기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돌아가신 훌륭한 위인에 대해서 조금 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우리가 삭제합니다. 근데 항상 돈이 없어가지고 항상 돈 빌려달라는 저 편지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모차르트는 모차르트니까 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그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보면. 근데 그 아마데우스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 허구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죠? 아시죠? 피터 셰퍼라고 하는 그 연출가 그리고 또 극작가가 굉장히 그 흥미롭게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연극을 만들었고 그 연극이 히트를 하면서 영화까지도 나왔었고 이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영화 아마데우스 혹시 안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지금 제가 이 얼굴들을 보니까 이 영화 아마데우스가 나온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이제는 그 영화에 대해서 제가 사실 영화 음악에 관련된 영화에 대해서도 서울에서는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교양 강좌에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 있어요. 물어보는 그 말들이 있어요. 선생님 어떤 영화 봤어요? 안 봤는데 그때 그 영화를 봐야지 안 보면 어떡해요? 막 이제 학생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챙겨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마데우스 영화를 안 보셨다고, 그 영화를 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9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몰래 한번 보세요. 4시간 밖에 안 걸립니다, 영화가. 아무튼, 거기서 그 살리에리와의 어떤 그런 어떤 라이벌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이자 가정이고 가설인데, 살리에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모차르트를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선은, 아마 질투를 했다면 내가 쟤보다 작곡을 못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투했을지 몰라요. 근데 나머지는 하나도 질투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선 부와 명성이 훨씬 더 높았고, 인간적으로도 살리에리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인품으로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고, 모차르트라고 하는 젊은 사람은 걔는 작곡은 잘하는데 애가 영 아니야,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뭐 전혀 그 사람을 질투할 저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가는 것마다 실패가 더 많았기 때문에 모차르트는 항상 경제적으로도 쪼들리면서 살았고, 살리에리는 뭐 평생 존경받던 사람이었고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인정받으면서. 그랬기 때문에 뭐 일부러 뭐 그 사람을 죽음에 몰아가게 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생활 그 쾌락을 추구하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모차르트가 이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추문 혹은 루머, 그죠? 예. 거짓, 설정 뭐 이런 거에 약간 희생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따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피아노 협주곡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전파 형식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형식이 다 갖춰지는 것이 이제 고전파 초기예요. 하이든 혹은 하이든 시대의 많은 작곡가들이.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세대인 모차르트, 그리고 또 모차르트 다음 세대인 베토벤에 가게 되면, 베토벤이 말하자면 고전파 음악의 맨 마지막 인물이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전제했을 때, 하이든 시대에 만들어진 고전파 형식이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 깨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전파로 진행이 되면서 고전파 내에 있지만 역설적이죠. 고전파의 가장 위대한 미덕이 뭐냐? 완벽한 형식이다. 근데 문제는 고전파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은 그거를 깨부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근데 대부분이 다 음악사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룰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고분고분이 아주 그 전형적으로 모범생적으로 따랐던 사람은 사실은 B급 작곡가고, 이뤄야 될 이유가 내가 뭐가 있어. 이건 난 상관없어. 이런 형식하고 나는 구애받지 않게 작품 쓸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차르트나 베토벤. 예.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인물로 남는다는 것 자체가 역사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흥미로운 아이러니이죠. 모차르트가요, 소나타 형식에서 약간씩 변형을 꾀했고, 베토벤은 모차르트의 영향이 아니라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또 독자적인 어떤 상상력으로 그걸 완전히 부수는 데 성공을 했고, 슈베르트는 사실 슈베르트까지도 베토벤의 후배 세대로서 고전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슈베르트까지 고전파로 봤을 때 슈베르트는 고전파 형식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작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고 작품을 썼죠. 고전파 소나타 형식이 자유로움을 더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뭐 오페라에 독일어 가사를 썼다. 이탈리아 가사를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독일어 가사를 쓰는 것이 우리가 독일어를 쓰고 있는데 왜 이탈리아 사람들이 쓰는 말을 써야 되느냐. 뭐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을 했죠. 근데 제가 성악 전공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뭐 성악 전공 아니에요. 선생님 뭐 다 아시지만 사실 이탈리아 말이 노래하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독일어보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뭐 그런 얘기도 들으시겠지만, 가장 이 세상 말 중에서 가장 노래하기 어려운 말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노래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음이 그래서 어려워요. 이 목구멍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예, 우리가 다 굉장히 어려운 발음들을 평생 쓰고 사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2개 국어를 하시네요. 서울말, 부산말. 네. 그래서 저는 부산말을 구사할 수 없습니다. 자, 모차르트는 속필로 알려졌지만 굉장히 빨리 쓰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가필하거나 수정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래도 바느질 자국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 작곡하면서도 청중들의 반응이나 아버지 등 선배 음악가들의 의견을 살피기도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끊임없이 이 작품은 내가 이렇게 썼는데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런 스타일을 썼는데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이번에 내가 스타일을 바꾸면 사람들이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아빠하고 굉장히 많이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또 의견을 주면서 이번 달에는 돈을 좀 아껴 써라. 뭐 이런 잔소리도 하고 하여튼 아버지가 편지로 돈 아껴 써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모차르트하고 쇼팽. 두 사람은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았는데 쇼팽도 맨날 돈 아껴 써라. 그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잔소리로 들었습니다. 쇼팽도 약간 낭비병이 있었던 사람인데 자세한 얘기는 제가 최근에 쓴 쇼팽 책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아무튼 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작곡 방식을 썼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차르트가 빚에 쪼들렸기 때문에 항상 작품 써서 뭐 팔고 출판하고 이게 급했었어요. 항상 그 시간에 쫓겼던 사람이죠. 그리고 전날 막 술 마시고 막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아이고 이거 늦었네.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작품을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탁자를 놓고 여기다가 악보를 이렇게 쭉 빈 오선지를 쭉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교향곡, 여기는 협주곡, 여기는 오페라, 여기는 가곡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한마디 쓰고 또 여기서 한마디 쓰고 또 한마디 쓰고 또 갔다가 가서 또 한마디 쓰고 또 사람이 놀러 오면 어서 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얘기하면서 또 한마디 쓰고 또 술 한 잔 마시면서 또 한마디 쓰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작곡하는 사람한테, 작곡가들한테 물었는데 이게 되냐 했더니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대요. 그렇게 할 수 없대요. 예. 그 인간의 구조가, 뇌의 구조가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왜? 우리가 보통 컴퓨터 아주 성능 좋은 거는 CPU가 8개예요. 머리가 8개짜리 컴퓨터를 우리가 보통 쓰잖아요. 근데 사람 CPU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그렇게 작업을 했대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사람은 CPU가 4개였나? 8개였나? 아무튼 불가사의한 분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글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피아노 뚜껑을 아까 잠깐 좀 열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부탁드릴게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각 8시 4분인데 8시 4분에 피아노를 쳐본 적이 제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쾌율 번호로는 330이고요. C장조. 좀 밝고 명랑한 작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려드릴 텐데요. 이 작품은 모차르트의 스타일이 굉장히 여러 스타일로 변화가 됐었는데 모차르트 스타일 가운데서 소위 갈랑 스타일, 갈랑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갈랑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양식 가운데서 밝고 가볍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별로 이렇게 진지함보다는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귀로 이렇게 아주 즐겁게 듣고 흘려 듣지만 아주 유희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피아노 소나타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지 말까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그냥.
감사합니다.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오늘 연주 기록을 깨는 날입니다. 8시 44분에 연주를 시작했으니까 기록을 깼습니다. 자, 피아노 협주곡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저랑 뭐 전공이 좀 다른 분들이 하시는 그 강의도 있을 거고 해서 네, 피아노 협주곡은 어떻게 생각하면 27곡이나 만들었고 모차르트가 물론 모차르트가 다른 장르의 작품도 많습니다만은 그가 직접 연주를 하면서 지휘를 하면서 자기가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자기 작품을 알리고 또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직접적으로 자기 악보를 파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홍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수요의 이후에서 이렇게 많은 피아노 협주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피아노 협주곡의 어떤 그런 특징을 보면 모차르트 음악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독보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우선은 뭐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협주곡들이 등장합니다만은 모차르트의 시대만 해도 갑작스럽게 건반악기의 유행이 시작이 되면서 솔리스트가 막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를 뚫고 부각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모차르트는 벌써 해안이 있었던 사람이고 몇 수 앞을 바라본 사람이었죠. 그보다는 역시 여러 악기와의 어떤 그런 조화, 오케스트라와 또 솔리스트로서의 어떤 피아니스트, 피아노 연주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떤 부분에서는 대화를 나누고 어떤 부분에서는 대립을 하면서 흥미롭게 작품을 엮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작품 전체의 완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피아노가 막 앞서 나가는 것보다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살고 함께 전진하고 이런 어떤 서로 배려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후에 이 목관악기의 역할에 특별한 주목을 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썼는데 특히 소나타 형식의 제2주제 부분에서 피아노 연주자와 목관악기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들으면 뭐 참 훌륭하구나 모차르트가 이렇게 훌륭하게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분석을 하다 보면요 이런 그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냈단 말이야. 참 대단한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정한다. 오페라를 뭐 돈조반니, 뭐 마술피리, 또 피가로의 결혼 등등의 오페라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오페라에서 이 모차르트의 오페라가 히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살아 숨쉬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물론 원작자가 캐릭터를 창조하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음악을 덧입혀서 제2, 제3의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작곡가의 몫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모차르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악기 하나하나 혹은 그 악기들이 협주곡 내에서 연주하는 멜로디 하나하나에 모차르트는 자신의 오페라에 나오는 작은 배역들 하나하나의 캐릭터처럼 하나하나를 특징적으로 부여함으로 해서 우리가 한 번 듣기만 하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멜로디들 그리고 또 그런 구성을 그런 완성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모차르트의 협주곡 혹은 교향곡을 들으실 때 그냥 교향곡에서 2번에서는 이 오케스트라에서 이 악기가 연주하는구나. 2번 마디에서는 저 악기가 연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여기 이 남자 캐릭터가 등장하는구나. 여기서는 이 악역 여자 캐릭터가 등장하는구나. 여기서는 또 뭐 아주 예쁜 여자가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캐릭터화 시켜서 한번 감상해 보세요. 교향곡이나 협주곡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악곡들 굉장히 더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인기, 그야말로 이 테크닉적인 어떤 화려함 뭐 이런 건데요. 이 모차르트 자신이 뭐 워낙 뛰어난 피아노 주자이기도 했고 모차르트는 바이올린 연주도 잘했고 비올라 연주도 잘했고 거의 뭐 천재답게 모든 악기를 다 다룰 줄 알았다고 하죠.
특히 피아노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그 한 100년 이상을 앞서갔었던 그런 연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율적 영감의 풍성함을 장식적인 것으로 치환하고 피지컬한 쾌감으로 연결시켰다. 이게 뭐냐 하면 일단 모차르트는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멜로디를 장식하는 방법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들어도 혹은 몇백 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이유가 모차르트의 그 재치 있는 장식법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쯤에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DVD로 이렇게 옮기나 어떻게 이렇게 클릭해서 옮기나 왼쪽으로 옮기. 네. DVD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쾌열번호 488입니다. 그 중에서 1악장 시간 관계상 모두 감상하지 못하고 잠시 볼 텐데요. 뭐 수없이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를 합니다만 오늘 제가 갖고 온 영상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이스라엘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메나헴 프레슬러. 클래식 음악을 좀 깊이 있게 들으시는 분들은 보자르 트리오라고 하는 피아노 트리오 팀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용욱 선생도 잠시 멤버에 있었던 보자르 트리오의 그야말로 평생 붙박이 리더 피아니스트였어요. 얼마 전에 이분이 98세인가요? 99세로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97세 뭐 이렇게까지도 계속해서 연주를 했고 이 연주도 한 95세 정도 당시의 연주입니다. 정말 대단한 노익장인데 뭐 그냥 저 나이에 저 연세에 노인이 연주하는 게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연주 자체의 완성도가 정말 최고입니다. 1악장 감상하실 텐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테마에서 목관악기가 나오는 부분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악장 감상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 테마거든요. 제2 주제입니다. 먼저 피아노가 혼자 연주하죠. 자, 다시 나오는데, 네, 여기서 파고트하고 같이, 바순하고 같이 연주합니다. 네, 파고 그리고 플루시는 같이 연주하죠. 예. 지금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지금 피아노 얼굴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들렸는데 들어보시면 플룻과 바순이 같이 연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콜럼버스 달걀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피아노가 연주할 때는 피아노 혼자 배려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그렇지 않고 피아노가 목관악기, 특히 목관악기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 모차르트 시대에 아주 독보적인 거였는데, 특히 모차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관악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그리고 바순, 이런 악기들이 목관악기 대표적인 악기들인데, 그 중에서 클라리넷을 오케스트라에 집어넣었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 클라리넷이 오케스트라에 최초로 들어갔던 게 왜 중요하냐? 클라리넷은 말이죠, 18세기 초에 겨우 등장한 아주 역사가 짧은 악기예요. 1700년대 초반에 등장했다고 한다면 서양 클래식 음악 역사에서는 아주 애기입니다. 애기. 쉽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악기라고 한다면. 네. 근데 말하자면 모차르트 시대에 자기가 살았을 때 별로 발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악기를 오케스트라에 집어넣는다? 다른 작곡가들은 상상도 못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쟤는 정말 무슨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야? 다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차르트는 왜?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 악기의 음색이 마음에 들어서 오케스트라에 집어넣는데 난 내 맘대로지. 모차르트가 31번 교향곡 파리라고 하는 교향곡부터 적극적으로 클라리넷을 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클라리넷이 나오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클라리넷 협주곡 같은 작품도 모차르트가 클라리넷을 좋아하지 않았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작품입니다. 단 모차르트가 하나 오판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차르트는 플룻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느냐? 플룻의 음색이 싫어서 뭐 이런 것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첫 번째, 그때 당시에 모차르트 당시에는 플룻이 음량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쇠로 된 악기, 금속으로 된 플룻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나무로 된 악기였기 때문에 음량이 작았고, 다른 악기랑 합주하는 것도 음정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어려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차르트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플룻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은 연주를 하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플룻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단 플루티스트나 혹은 플룻 음악을 좋아하는 귀족들이 있으면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써줬어요. 그게 플룻 4중주곡 4곡이고 그 다음에 플룻 협주곡 2곡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쓰기 싫어가지고 썼다는 것이 역사상 밝혀졌어요. 쓰기 싫을 때 내가 진짜 돈 때문에 막 이리 썼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인류 최고의 유산이 됐죠. 플룻 협주곡들, 플룻 4중주곡, 이 곡이 없었으면, 저는 뭐 약간 과장해서 이 곡이 없었으면 지구의 음악계가 돌아갔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그만큼 대단한 그런 음악인데 모차르트는 플루트에 대해서 좀 그렇게 약간 그렇게 미래를 잘 점찍었는데 이 플루트에 대해서는 약간 오판을 했다. 왜 그러냐면 모차르트가 태어난 다음에 한 100년 있다가 금속 플루트이 나올 줄은 모차르트도 몰랐겠죠. 예. 1800년대 중반에 가가지고 금속으로 되어 있는 플룻이 제작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음량도 커지고 다시 플룻이 이제 말하자면 부흥을 맞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옛날에 제가 썼던 클래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책도 아직 절판 안 됐습니다. 다행히도. 예. 뭐 조금 강의 끝난 다음에 바로 스마트폰을 열고 김주영 클래식 수업 이렇게 치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조금 더 볼까요?
네. 이 오케스트라는 파리 오케스트라 그리고 지휘자는 파벨 파보예르비가 쓰고 했습니다. 지휘자하고 오케스트라 얘기하는 건 섭섭해하실까봐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유튜브로 감상하겠는데요. 지금 감상한 메나hem 프레슬러 거의 100살 가까이 장수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연주 생활을 하셨습니다. 장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 100살 이상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스승의 날은 한참 지났지만 제 제자들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친구들은 한 10살, 15살 차이 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선생님이 115살이면 너네들이 100살이니까 그때는 서로 그냥 이렇게 반말해도 되는 걸로 내가 허락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제자들이. 예, 예나 지금이나 버릇없는 아이들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곡인데 이 연주 영상이 아니고요, 이 레코딩을 하는 그런 메이킹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름 아닌 블라디미르 호로비츠가 87세, 이때 당시도 이분이 89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87세 여전히 대단한 연주력으로 레코딩을 하는 이탈리아의 최고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지올리니와 함께 녹음을 하는 과정인데요. 역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호로비츠는 테크닉도 워낙 뛰어났던 사람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피아노 위에서 정말 한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뽑아냈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천진함도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되면서 더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났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피아노가 혼자서 오케스트라가 멈추고 연주하는 부분을 카덴사라고 하죠. 화려하게 피아노가 자기 기술을 마음껏 자유롭게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작곡가가 직접 만들어 놓은 카덴자도 있는데요. 호로비츠는 이탈리아 작곡가인 부소니가 만든 카덴자를 선택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1악장 세션이 끝났고요. 네. I did one false note here. The tempo was good. It was very fun. Hello. That was very beautiful, Maestro. Really wonderful playing. Wonderful playing. So we are break. Yeah, yeah. There are all the young people here. I'm the oldest of all of them. Man, I'm the oldest of all of my children. I'm the oldest of all the people. Would you like some water? Yes, no. I think the old cases are probably flabbergasted. They're too clean. You don't know. Don't put them anywhere. Yeah? Some All right. don't pick up carefully. I cannot ask it. Okay. I will tell him whatever you tell me. He's just curious what you've been to. Sorry, because of music. I love that most of the and then so most of I have answered, I don't know. Several pianists speak about 이분이 완다 호로위츠의 부인이었죠. prizes, etc. The prizes of composer, not How do you enjoy performing with Maestro? 아름다운 2악장입니다. 이 2악장은 8분의 6박자, 느린 8분의 6박자, 요 리듬을 시칠리아노라고 하는데, 이 시칠리아노 리듬을, 뭐 이탈리아 춤곡인데, 이 리듬을 모차르트가 차용했죠. 근데 이 리듬이 어떠냐, 아니냐, 이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일단 들으면 그냥 사람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음악이죠. 네, 참 아름다운 곡이잖아요. 모차르트 협주곡 23번, 쾌열 번호로는 488. 그 중에서 2악장인데요. 제가 이 곡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다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곡이지만 특별히 너무 좋아해서 그냥 집에서 혼자 치다가 그냥 혼자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혼자 연주해 볼게요. 오케스트라 없이. 네,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로비츠보다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호로비츠의 멋진 연주에 영감을 받아서 제가 스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곡은 제가 그냥 편곡한 건데요. 제가 편곡한 거기 때문에 악보는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 치는 겁니다. 예. 언젠가 악보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로비츠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진짜 제가 계속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홍보를 좀 합니다. 이거는 진짜 홍보해야 돼요. 제가 새로 또 책이 한 권 나올 거거든요. 아마 빠르면 8월쯤에 나올 건데 다음에 강의 올 땐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가제가 있는데요. 제목이 아주 정해지진 않은데 가제가 피아니스트를 위하여입니다. 피아니스트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인데 호로비츠를 포함해서 루빈스타인, 라흐마니노프 그 외에 아주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들 15명에 대한 자유로운 에세이를 담았습니다. 요즘은 그냥 훌륭한 연주자들 이 인물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적인 얘기는 다 빼고요. 그냥 제 마음대로 제 감상을 담았는데 흥미롭게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이 너무 슬프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제가 그 연주했던 퀘일 330의 마지막 악장 알레그레토 명랑하게 연주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네. 네.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여름 내 건강하시고, 가을에 베토벤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아직 들어가시지 마시고. 네, 잠깐 뭐 시간이 있죠. 우리 질의응답 시간 있는데 혹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또 오늘 강의에 있어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 손 들고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우리 좀.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뭐 대접이 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는 제가 선생님 20분에서 27분, 그 중에서 20분에서 25분까지, 23번. 그게 이 악장이 피아노로 누가 연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피아니스트가 아까 15명의 피아니스트를 위하여 책을 쓰신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라우만, 그러니까 뭐 임윤찬에 비해서 옛날에 지금 아까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수준이라든지 우리를 잘 모르거든요. 네. 어제 뭐 그랑프리 우승을 하다 보니까 뭐 잘한다 이 정도 되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 두 가지만 제가. 그러니까 과거의 피아니스트의 수준과 현재 또 이렇게 입상하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피아니스트의 수준이 어떻게 다르냐. 뭐 예상하신 대로 참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 사실 불과 한 100년, 120년 정도밖에 안 지났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피아노의 메커니즘과 지금의 메커니즘 자체가 좀 다르고요. 악기 자체가 다르고 연주의 주법도 다르고 또 연주를 공부하고 연주자가 커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소스가 다르죠. 에디슨이 그 녹음기를 개발하기 전에 연주자도 있는 거고 우리 지금처럼 뭐 그야말로 맘만 먹으면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교향곡을 10번도 20번도 더 들을 수 있는 하루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과 공부를 하거나 소스를 받아들이는 어렸을 때의 어떤 그런 음악적인 자극 자체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떤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후대에 내려와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연주자들이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어떤 다듬어진 어떤 그런 연주를 지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야말로 지금 제가 이번에 책에 쓰려고 하는 전설시대의 피아니스트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연주자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어떤 음악적인 영감이라든가 또 라흐마니노프 같은 사람은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지만 작곡가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곡가로서의 어떤 스피릿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연주자가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를 통해서 전달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자신의 음악을 총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걸 받아들여지는 거고 지금의 연주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기능적으로 연주자 또 피아니스트로서의 어떤 그런 약간은 조금 좁아진 개념으로 해서 좀 더 전문적인 것, 좀 더 정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아간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뭐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추세들이 또 그런 유행들이 클래식 음악이지만 사실 돌고 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과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또 우리 옛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의무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요즘 아주 핫한 이면찬 피아니스트, 조성진 피아니스트, 손여름 피아니스트 이런 피아니스트들이 하나같이 옛날 피아니스트 100년 전, 그야말로 100여 년 전의 피아니스트들의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영감을 받았다고 진짜 입을 맞춘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영감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200년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또 내려오고 있고 그런 전통이 없었다면 현재 그야말로 이런 찬란한 피아니즘, 뭐 완전 이제 K-클래식의 시대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제가 이번에 신간에서 지금 이제 아직은 이제 완성을 안 하고 탈고 전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추가해서 읽을 수 있게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 정말 감사하고요. 그 지금 사람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우리 원래 스케줄 8시 반에 마치고 조금 질문을 시간 있는 분들은 뭐 앉아 있게 했는데 강의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가 뭐안 좋아서 빨리 나간 거 아닙니다. 처음에 잠깐 많이 했는데 이걸 혹시 뭐 그렇게 생각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귀한 강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이야기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피아니스트 분이 우리 호로비치와 메나임 프레슬러처럼 더 오랫동안 피아노와 강연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원을 우리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장의 피아니스트처럼 오랫동안 음악을 향유하시면서 즐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